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소의 전략 아시아워치 시간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3월 말 4월 초 열린다는데 뭔가 지금 빨간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일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3월부터 시작되는 중국 양회 어떤 내용의 회의인지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차이가 무엇인지 이것도 지금 상식적으로 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우수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미중 정상회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특별히 변함이 없는데 중국 내부 기류를 보면은 좀 연기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식대로 열리는 것이 좋지만 지금 상대방 측이 결정된 것을 바꾸고 합의된 것을 뒤집고 잡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뭐 결정을 하고 논의를 한들 또 바뀌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좀 무리일 수 있다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최종 결정하겠다 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언제 개최되겠다라고 확정을 중국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국, 미국과 중국 양국에서 지금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개최할 것이다라고 있던 것은 지난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양쪽이 합의했던 것 아닌가요? 합의 날짜가 정했던 거 아닌가요? 그 예정입니다. 그 날짜도 그렇게 정했는데 하지만 중국 측 입장도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결정한 것을 갖다가 뒤집고 또 바꾸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갖고 정상회담을 지금 상태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조금 더 확실히 준비가 서로 된 상태에서 충분히 합의된 것을 존중한다는 것이 예측이 되는 상태에서 전개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합의된 걸 뒤집었다는 것은 이제 관세가 지금 바뀌었다. 이게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했다 내일 뒤집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뭐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예측 불가하다. 불안정하다. 이런 상태에서는 진지하게 협상을 하고 기브앤테이크를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미국에서는 대법원에서 이제 그 관세에 대한 부과가 이것이 위법이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서 무효화가 됐는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10% 관세다 또 15%로 옮긴다 이러면 지금까지 합의했던 미국과 중국 품목 관세부터 해가지고 이제 통상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다 뒤집어져 버렸다 뭐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중국은 이제 대두 수입도 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지난번에 합의를 했다고 다 나왔지 않습니까?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불법 무효화시켰지 않습니까? 예. 다시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률적인 근거를 두고 또 다른 관세를 취하겠다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조금 더 잘 정리가 된 다음에 너희가 이제 준비가 됐어. 외부한테도 정말 체면이 깎이지 않을 정도 협상할 준비가 됐어. 될 때까지 미루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이 말씀은 미국이 협상이나 저는 정상회담을 연기하자는 쪽이 아니라 중국이 지금 너희들 준비 안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기 어려운데라고 오히려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중 대립에서 그 압도적으로 여태까지 미국이 유리했지만 그 입지가 바뀌게 된 것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저는 계속 그 분위기를 계속 그때 말씀드렸고요. 중국이 한참 여유를 가지고 미국을 좀 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거기까지 읽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이 딴지를 겁니다. 말하자면은 예정대로 3월 30일부터 4월 2일 하는 걸 우리도 원하지만 너희들이 또 바꾼다라는 단언을 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좀 더 불리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가 있는데 중간 선거에서 다시 이기기 위해서라면 어느 성과가 필요하고 그 성과는 경제적인 성과가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인 성과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이 가장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라면 대중 강경책을 많이 완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견제해왔던 것이 다 도로함이 타불이 되고 크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와야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4월 달에 베이징에 오려면은 너희들이 좀 더 확실히 너희들의 모습을 보여줘. 라는 식으로 지금 중국이 압박하고 있는 형국인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회담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언젠간 열리지만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라도 그럴 겁니다. 아니 이렇게 이제 사전에 뭐 약간 이제 선강의를 하고 뭐 미국도 지금 당장 바쁘고 정치적으로 양국이 이익이 있으니까 정상회담을 하는 것일 텐데 중국이 이런 정도로 하고 그냥 만나겠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만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못하는 게 아니라 늦춰지는 것이죠. 중국의 말씀하신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굳이 이번이 아니라도 상대방은 우리를 필요로 할 테니까 조금 더 길들여 보지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미국은 답답하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면 그래도 전화해서 만나자라고 합니까? 아니면 좋다 치워 우리도 안 만날래. 이러고 또 다시 관세 폭탄 뭐 20% 30% 이렇게 때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여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너무도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불이 여기저기서 발등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뭐 미친 영향이 있습니까? 잘 되면 일단 우리도 좋은 거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이제 완화되거나 오히려 협력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우리는 이쪽 저쪽 다 우리 수출이든 뭐 이렇게 국익을 더 좀 신장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미중 양국이 갈등 국면이 완화되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좋죠. 우리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한 수출 부담, 중국과의 관계에 그만큼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파란불이 켜질 것이고요. 우리 외교에서도 균형 외교를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관계 완화 국면이 좋죠. 하지만 뭐 미중 양국이 어쩔 수 없이 격화되거나 뭐 그 완화가 쉽게 되지 않는다 하면은 아니면 정말 격화되면은 우리의 균형 외교의 여지는 좀 더 쉽지 않게 됩니다. 물론 저는 그 측면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다른 측면에서 더 중요하게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는 완화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은 말할 필요 없죠. 인터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수님은 약간 중국 편이라는 느낌이 제가 드는 게 저는 뭐 중국, 미국 다 우리나라한테 이제 중요하고 뭐 시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지만 미국이 약간 좀 꼴불견이다 이런 생각 좀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딱 깔려 있는 느낌이 그건데요. 중국은 어쨌든 준비가 돼 있는데 미국이 하도 트럼프가 좌충우돌하고 있으니까 야 이번 기회에 그냥 중국한테 한번 차이겠는데 뭐 이런 느낌을 좀 주시는데요. 저는 늘 말하지만 저는 대한민국파입니다. 예. 허접하게 좌파 우파나는 그런 안타까운 행동에서 저는 초월했고요. 대한민국 국익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라면 4강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너무 우리에게도 위험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특히 미국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너무도 위험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익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혼자만은 방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카드라든가 러시아라는 카드도 활용해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 국익을 방어하고 증진시켜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으로 가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국제 문제도 계속 다루고 계시니까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하원 의원은 다 뽑아야 됩니다. 상원도 이제 지금 절반 정도 바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태로 가면요, 미국의 그 이성과 상식이 아직도 살아 있다면요, 그 사필 규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업자득.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까? 자업자득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사필 규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보면 이제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국면이고 또 그래서 11월 국면까지 지금 같은 상황이 간다면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반발, 반 트럼프 세력이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뭐 정치권에 이렇게 활동을 해 오셨던 미국 시민 권자한테 이제 뭐 어제 식사하면서 들었는데 11월 3일 중간선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보통 지금 민심이 이반된 게 아니다. 그러면 만약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 점점점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누구처럼 되겠지.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것도 이제 방송에서 하면 우리가 미국에 또 출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더라고요. 교수님도 비슷하게 보십니까? 예, 그 미국 출입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그것은 미국이 그렇게 협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 트럼프이지 반 미가 아닙니다. 예. 저는 미국을 좋아하고 과거의 그 미국 맏형과 같은 미국이 다시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트럼프 때문에 지금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미국이고 마찬가지로 다카이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 트럼프 반 다카이치입니다. 반미 반일이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은 그러면 이런 국면에서 트럼프의 행동이 이제 저렇게 이해 못할 정도로 가 있는데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약소국이니까 상대적으로.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협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맞춰야 하는데 우리 정부로서도 참 이거 굉장히 대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는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단은 현실적으로
실용외교는 현실을 토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아직은 그래도 미국이 가장 강합니다. 그 미국을 도외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과거와 같지 않지 않습니까? 초 슈퍼파워는 되지 않고 슈퍼파워 형식이고 그 밑에 또 파워 국가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힘의 세력, 힘의 균형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권과는 달리 그런 식으로 차분하게 잘 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을 의식하면서 미국에 과도하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카드를 활용하고 중국과 러시아 카드를 잘 활용하면은 북한 카드도 활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진영에서 갈팡질팡하게 될 겁니다. 일본도 지금 미국에 대한 회의와 우려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우리는 따라서 이와 같이 미국을 의식하는 입장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실용외교 말씀하셨고 뭐 이 대목도 짧게 짚어보고 이제 중국 양회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북한에서 엊그저께 뭐 발표를 했습니다. 보셨죠? 이제 미국하고는 언제나 대화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아예 뭐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뭐 저는 이렇게 일단 이해를 했는데 기분 좀 나쁘지 않던가요?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냉철하게 바라볼 때 외교는 이성이어야 되니까 감정이라든 감성이 앞장서면 안 되거든요.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들춰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똑바로 좀 해라. 응? 우리가 너희하고 말을 하건 안 하건 피를 나는 혈통이고 그 동족이고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정권 바뀔 때마다 우리는 이대로 가는데 이쪽으로 갖고 갔다가 저쪽으로 가져갔다 정신없이 흔들어대니 우리가 어떻게 살겠는가. 좀 똑바로 일관된 정책을 전개해라라는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강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 5년 동안의 관계 우리가 이제 과거 윤석열 때는 너무 형편없었어라는 모습 그런 것을 이제 다시는 그쪽으로 안 갈 수 있어라는 어느 정도 안심을 주면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요. 북한도 우리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점진적으로 보여줄 것이고 또 남북만에 그렇게 하긴 쉽지 않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카드를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그만큼 잘 아는 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북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잘 하고 싶으니까 너희들 좀 나만 똑바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저는 메시지를 잘 이해한다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실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한국 현 정권의 태도 기만극이자 졸작이다. 동족의 범죄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다. 핵무기 안 쓴다고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거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딱 하나 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라고 정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현 정권이라고 한 것 외에는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양해가 되는 표현이나 단어가 없더라고요.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북한이 대화하려고 언제로 열어놓고 한번 만나보자라고 하는데 저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냐고요. 북한의 카드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못하거나 형편없으면 언급조차 안 하거나 정말 북한식으로 아주 험한 표현도 막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을 지켜봐 달라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말은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한번 해보자.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라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전략적 판단하고 참겠지만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 주장할 수 있지. 자기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든 말든 그걸 가지고 북한 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영원한 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런데 미국에는 조건부로 만날 수 있다. 이러니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좋아 전제 조건 없이 바로 만나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이.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대할 수 있냐고요. 저는 기분 나쁜다기보다는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 정권이라고 했지만 전임 정권까지라는 것이고 지금은 지켜보겠다라는 것이고 저는 정동영 장관이 참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영 장관이 그렇게 잘 하시는 경험도 많지 않습니까? 그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점점 더 우리 정부에서 정동영 장관에게 통일 문제라든가 국제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힘이 실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외교부 기존의 외교안보 라인은 아직도 20세기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번에 미국을 의식해서라도 한 번에 일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상태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길을 잘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를 북한이 주장하고 북한은 핵무기 인정을 하라고 하는 이 충돌 지점에서 핵구축 협상에 이제 나서겠다. 핵구축 협상에 나서겠다라는 이제 의향의 표시로 양쪽이 이제 접점을 만드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당연히 저처럼 이렇게 해서 기분 나쁘다 할 건 아니고 그 상황에서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또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잘할 것 같고 김정은한테 제가 한마디 하는 거죠. 그 북한에서 최고 존엄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최고 존엄은 아니라도 인정하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그리고 특사 간에 정말로 비공개 이런 왕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좀 성장하고 북한도 좀 더 안정적으로 나라 발전을 시키는 좀 계기를 이재명 정부 때 만들기가 가장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사실 권유를 드리는 거죠. 지금 북한이 우리뿐만 아니라 그 중국에 대해서 사실상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안보적 영향이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 중국한테도 좀 아주 강경한 자세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내부적으로 왕이 부장이 그 평양에 방문하려고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좀 반대.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이런 식으로 속된 말로 튕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중국한테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우리 좀 봐달라, 나 배고파, 나 좀 봐줘, 이런 좀 주목을 끌기 위한 그런 행보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할 때도 북한이 인정할 만한 발언을 했다 생각하고 이제 우리 교수님은 응석까지는 괜찮은데 배고파 봐줘 이렇게 하는 거는 북한의 자존심을 많이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은 제가 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상호 간에 이익이 되는 걸 좀 많이 찾아보자는 말로 북한 당국자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엄청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대화의 이런 장면을 저희들이 직접 봤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자, 중국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양회 언제부터 열리고 이게 무엇의 약자입니까? 네, 양회는 그 우리가 양은 두 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두 개의 회의, 두 개의 중요한 회의를 얘기하는데요. 예. 매년 중국에서 3월 초에 열리는 그의 가장 중요한 정치 회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하면 뭐 전국인민들, 중국인들 얘기하는 거. 전국인민의 대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국민의 대표, 국회지 않습니까? 예. 즉 전국인민 대표,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갖는 것, 정기국회를 얘기합니다. 정기국회를 얘기하는 거죠. 예, 전인대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뭐 이 정치권에 대해서 다양한 것을 제안을 하고 자문을 하고 요청을 하고 협상을 하는 우리 뭐 민주평통이라든가 각종 위원회 같은 것, 각종 그 민간 조직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중국에는 정치협상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치권에 대해서 다양한 제안을 하고 협상을 해서 반영을 시켜낸다 해갖고 정치협상회의인데 이 전인대하고 정협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정협이 3월 4일 정도쯤에 열리고 전인대는 3월 5일쯤에 열리는데 이 두 개를 갖다가 양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우리나라로 보면 국회고 예. 그 국회가 일주일 정도 열립니까? 얼마나 열리나요? 7일에서 10일 정도입니다. 통상. 열리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예,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 양회를 알기 쉽게 해부를 한다면요. 전인대 같은 경우는 우리 국회지 않습니까? 국회이기 때문에 입법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그 법을 심사해가지고 법을 통과시키고 이제 제도화 만드는 것인데 그 전에 중국이라는 나라 특히 크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 각계각층의 의견을 뭐 국회에서 바로 수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협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정협은 중국 각지에 예를 들면은 서울시 정협도 있고 서울시 용산구 정협도 있고 서울시 용산구 뭐 이천동 정협 이런 식으로 그 기저층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정협에서는 자문기구입니다. 전인대는 입법기구고 정협은 자문기구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정협이 다 흡수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공산당의 국가니까 공산당에 알려줍니다. 공산당에서 좋은 의견 같은 걸 다 수렴을 받아갖고 이것은 입법을 해야겠다 하면은 그걸 갖다가 입법부인 전인대에 줘갖고 전인대에서 공산당에 시키는 대로 입법을 하고 제도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 따라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데
정치 협상회의, 정협도 필요하고 공산당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전인대가 그걸 갖다가 입법화하고 제도화하는 이 삼두마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정협도 굉장히 법적 권한이 상위에 있는 거네요. 입법권과 거의 중요합니까? 비슷합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 중국 권력서열 정치국 상무위원 7명 보면은 총서기가 1인자, 그다음에 총리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전인대 국회의장, 상무위장, 예. 상임위원장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정협 주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7명 중에서 가장 중요해서 정협도 네 번째 차지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것인데 결정적인 차이는 전인대는 입법기관입니다. 근데 이 정협은 자문기구입니다. 따라서 입법 권한 같은 것은 없는, 그래서 그 전인대보다는 약간 좀 권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문기구라 하니까 말 그대로 참고만 하는 국가기구냐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 권력 서열로 보면 4위 정도, 그 정도, 예. 해당되는 것이고 정협 이제 주석이다 이런 예,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예.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전인대. 예. 몇 명입니까? 그 2,900명에서 3,000명 정도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한 네. 10배 정도 많다는 네. 거고 임기는 몇 년이죠? 5년의 연임 규정 없습니다. 연임 가능합니다. 연임이 가능하고 5년이다. 다만 우리랑 다른 것은요. 우리나 일본이나 중국의 전인대, 전국인민대표 즉 국회의원을 비교한다면요. 우리랑 일본은 직업 정치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모든 걸 다 주면서 거기에만 전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의 전인대라든가 정협위원 같은 경우는 직업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겸임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겸임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 잘하셨는데 전인대라든가 정협 공이 다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안배하지 않습니까? 지역구 정치위원이 주되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은 직능입니다. 그야말로 중국의 각계각층 노동자 대표, 농민 대표, 소상공인 대표, 뭐 연극인 대표, 군인 대표, 뭐 무슨 대표, 기업 대표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것이 전인대이고 정협인 것이죠. 그러면 상근 활동은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인민대표회의의 멤버인 국회의원이 사무실을 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입법을 하려면 입법 제안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처럼 행정부를 감시하는 이제 이런 역할도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는 모양이죠. 그 3,000명 전부 다가 그렇게 하진 않고 그 상무위원회라고 있어가지고 그중에서 일부만이 상근직을이 돼가지고 하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자기들의 직업이 있습니다. 네. 직업을 하면서 겸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그때 그 역할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3월 4일에 일반적으로 3월 4일에 정협이 먼저 소집이 되고 그 다음 날에 3월 5일 날 전인대가 소집이 되는데 이때는 한 열흘 정도 그 베이징에 모여갖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정기 회의를 할 때 회의 수당을 주는 네. 이런 식인 것이지 무급직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약간 명예직이긴 한데 권위는 상당히 있습니까? 그 만약에 예를 들어 전인대 대표 이러면 엄청 그 중국 사회에서 인정해 줍니까? 그렇죠. 입법권을 가진 국가 권력기관이고 형사소추의 면제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아 그래요? 상당한 것이 다만 그 월급을 주거나 뭐 우리처럼 그렇게 직업 정치인으로서 그 정도까지 하지는 않지만 권력기관으로서는 보십시오. 14억의 중국인 중에서 딱 3,000몇 명이 그렇게 그 권한을 그 입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면 권력이 상당한 것이죠. 그 3,000명을 어떻게 호칭합니까? 한 사람한테 우리는 국회의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인민대표. 인민대표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것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있고 예를 들면 서울시의원이 있고 경기도의원이 있고 뭐 그다음에 뭐 구의원이 있죠. 예.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전국 대표, 전국 인민대표 이것이 예. 전국 국회인 것이죠. 그다음에 베이징시 인민대표, 베이징시 무슨 구 인민대표 이런 식으로 그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아 단계별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전국 인민대표도 있습니까? 있죠. 아 그래요? 거기서 또 우리가 차이점이 생기는 것은 우리는 직접 선거지 않습니까? 네. 지역별로 국회의원 뽑고 비례대표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권력기관 같은 것을 간접 선거하고 직접 선거를 혼용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도 선거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를 들면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동이라든가 구에 해당되는 데는 주민들이 직접 구 인민대표, 즉 구의원 아니면 동인민대표, 동의원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서울시
라든가 아니면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의원을 뽑을 때는, 즉 서울시 인민대표를 뽑을 때는 서울시에 있는 각 구의 인민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간접적으로 서울시 인민대표를 뽑고 또 서울시 인민대표들 중에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간접적으로 서울시를 대변할 수 있는 그 전국 인민대표를 뽑는 것이죠. 현 구까지는 직접 선거하고 그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국가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은 이제 간접 선거로 예. 간부들이 일단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거의 다 공산당 당원입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다가 대부분이 그렇죠. 공산당 당원 중에서 아닌 이제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정치 협상회 있지 않습니까? 예.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협상한다는 것인데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농민들이 이런 걸 원하니까 이런 거 좀 들려줘. 우리 소상공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니까 이런 걸 해줘.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다 들은 다음에 중앙 정치권에다가 협상을 한다 해서 정치 협상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은 공산당 독재국가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외에 8개의 민주당파라는 뭐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야당 비스무리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민주 촉진회, 중국 민주 건국파, 중국 민주 동맹파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이들은 공산당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식으로 완전히 공산당을 부정하는 공산당의 영도를 부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영도를 인정을 하면서 함께 협력을 하고 약간 쓴소리도 내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공산당과 비공산당파, 즉 민주당파 8개하고 같이 협상하는 의미에서도 정치 협상, 그래서 정협이 중요한 것이죠. 정협에 있는 멤버는 어떻게 부릅니까? 거기는 그냥 위원. 정협위원하고 인민대표 예. 요 두 개를 놓고 하면 선호도는 어디게 높습니까? 아무래도 인민대표는 입법권이 있고 높습니까?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이 입법기구고 여기는 자문기구니까 이쪽이 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 인민대표가 이제 보통 공산당 간부가 되고 중앙정부로 올라가서 이제 뭐 시진핑 주석처럼 이렇게 되는 이제 이 코스를 갖고 있는 모양이죠. 이쪽이 더 강한 출세 코스죠. 예. 그런데 정치협상회 같은 경우도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정치협상위원이 되느냐, 정협위원이 되느냐. 인민대표들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계각층에서 대표 권한이 있고 역량이 있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 그 분야에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정협위원도 되고 인민대표도 되는데 뭐 인민대표가 되기 못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더 뛰어나고 역량인데 저 친구는 됐고 나 안 됐어?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회의 역량이 있는 엘리트층들의 불만을 제도권 내로 흡수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들인 것이죠. 인민대표는 숫자가 적으니까 일단 여기 정협위에서 활동을 해갖고 성과를 쌓으면 인민대표로 갈 수 있잖아. 한번 같이 해봅시다. 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 제가 방송에 한번 보면 이제 수천 명이 모여 있고 시진핑 주석이 나와 있고 전인대를 한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중국의 국가 정책 결정의 이제 일단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서 실제 토론이 있습니까? 다 거수기처럼 다 오케이 뭐 이제 우리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일종의 표짤 같은 거 들고 뭐 이렇게 손 들고 다 그렇게 다 정해놓고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모택동 시대죠. 그래요? 우리는 아직도 모택동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모택동하고 친구이십니까? 아닙니다. 정몽을 그쪽으로. 그 제가 이제 바로 잡아드리면요. 그래서 우리 스픽스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급진적인 것은 옛날에 진짜 아주 경직됐던 중국 공산당 초기 시대인 것이고요. 등소평 이후부터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전국 인민대표, 전인대도 정협도 약 7일에서 10일 동안 평균 한 8일 정도 이렇게 개최되는데요. 예. 8일 동안 뭐 계속 뭐 이렇게만 합니까? 아닙니다. 치열하게 논의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일 먼저 정치협상회가 먼저 개최됩니다. 정치협상회에서도 보면 예를 들면 서울시를 보면은 서울시 용산구 뭐 이촌동이 있고 무슨 동 많지 않습니까? 이촌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면은 그다음에 무슨 서빙교동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은 서울시 정협위원들이 그걸 받아들여 갖고 서울시 측면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자, 자문을 하자라는 식으로 서울시 의견을 내 갖고는 전국의 정치협상회의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채택된 걸 갖다가 전국 정치협상회의에서 계속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인대로 보내갖고 입법을 하는 게 좋을 것이 100개 있으면 100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서 한 20, 30개 정도만 뽑겠죠. 어떤 것을 뽑아야 될지 이건 된다 저건 안 된다 거기서 치열한 로비도 들어갈 테고 나름대로 치열하게 경쟁을 해갖고
뽑힌 것이 이제 전인대로 보내지게 되고 전인대는 정치 협상에서 뽑혀온 것이 전부 다 그대로 입법화되기는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지 치열하게 논의를 벌이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되는 걸 갖다가 결국은 입법을 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더 국내 정치적인 자유는 많이 떨어지죠. 지도부 인선 같은 거라든가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위에서 결정되는 거 그런 것은 그대로 이것이지만 민생이라든가 정치, 국내 정치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치열하게 논의하고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합니다. 자, 올해 전인대가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2028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또는 2027년까지 임기가 종결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과 관련된 부분 매우 치열하게 이제 논쟁이 될 건데 벌써부터 지금 군 장성들 아예 친위부대로 만들고 있고 친청 체제 즉 친위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해서 본인의 정책 반대자들을 계속 뭐 숙청한다고 해야 됩니까? 배제하는 이제 이런 정말로 살벌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번 전례는 결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임과 관련된 것의 일종의 이제 바닥 다지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시진핑 주석이 사연임을 하게 될 것인가 안 하게 될 것인가 최종적인 결정은 2027년 10월경에 개최될 중국 공산당 당대회, 중국 공산당 전국 당대회는 5년 만에 한 번씩 개최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그 22년에 개최돼 갖고 시진핑이 3년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7년 내년 10월 달에 제15차 공산당 전국 대회가 개최돼 갖고 시진핑 4연임 여부를 결정을 짓는데 그때는 이미 그냥 거수기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거수기 역할이니까요. 그 전까지 지금부터 치열하게 시진핑이 자기가 4연임을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거나 반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배제시키는 우리는 항상 북한이라든가 중국에 대해서는 숙청이란 말 쓰고 또 그 배제란 표현도 있는데요. 그 외에 또 굴기라는 말을 많이 써가지고 중국에서 이질감을 많이 느끼는데 굴기라는 것은 부상이지 않습니까? 표현 같은 것도 저는 공평하게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시진핑 4연임을 다지기 위한 배제 작업, 선별 작업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배제를 하면 공산당 대회가 2027년 10월 달에 열리면 거기에서 의사결정은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지금 전국 인민 대표들이 모이는 것인지 정협위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면 새롭게 또 공산당 대회는 멤버가 구성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국 양해는 이제 아시겠죠? 그 양해는 그러니까 국회하고 전인대하고 정협이 있다. 예. 이것은 국가를 위한 겁니다. 예. 국가를 위한 기관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한 기관으로서 행정부라고 보면 행정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당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공산당 조직이 또 따로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당 조직하고 국가 조직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별도의 조직인 것이죠. 지금 중국은 공산당 우회 국가지 않습니까? 예. 공산당 조직, 아까 말씀드린 2027년 10월경에 개최되는 것은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예요. 예. 중국 인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섞일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것이죠. 물론 권력자들은 겸직도 돼요. 예. 국회의원이면서 공산당 간부. 사실상 중요한 자리는 공산당원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겹치는 경우도 많은데 형식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산당이 우회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당에서 최고 권력의 포진이 되면은 뭐 공산당이 영도한다라고 중국 헌법에 되어 있거든요. 예. 공산당이 지도하는 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2027년 10월에 가장 중요한 것은 7명의 상무위원 있지 않습니까? 총서기는 누가 할 것인가? 2인자 총리는 누가 할 것인가? 요 정도만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총서기가 결정된 사람이 그다음 인선은 자기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누가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산당 대회에 나오는 공산당 대표는 몇명 대회들 정도 됩니까? 거기도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 정도 나와서 시진핑 주석을 연임하자라고 할 가능성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거의 뭐 99% 이상 아닙니까? 99%인데도 거기에서 반대자들을 지금 계속 배제시키고 있는 작업. 그 반대자도 아주 유력한 반대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연임에 결정적으로 나 반대야라고 하면은 그 영향력이
파급력이 적지 않을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보면서 색출하면서 제거시키는 그런 작업인 거죠. 그러면 왜 지금 시진핑 주석이 15년 했는데 뭐 국가 경영, 국가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평이 많지만 장기 집권 안 된다, 여기서 끝내자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지금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죠? 그거는 우리랑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형식적으로는 다르지만 나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저 사람만 계속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니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잘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장기 집권하면은 부패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는 나름대로 조직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죠. 다시 또 보충 설명.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중국 공산당 조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약 14억 정도 있다면요. 14억 몇 천만 명이지만 거기서 중국 공산당원은 약 1억 명 정도 됩니다. 네. 당원이. 이 1억 명의 당원들 중에서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약 2천여 명을 뽑는 것이죠. 이 2천여 명이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내년에는 2027년 10월경 베이징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총서기를 뽑는 겁니다. 네. 그 총서기를 한 명을 뽑으면 총서기 인사 권한이 있으니까 자기가 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시진핑 주석은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 2,000명의 대표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될 사람들을 막 선별하는 그런 작업인 거죠. 우리는 이제 여론이나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15년간 이제 국정 운영을 하고 5년을 연임할 수 있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결정이 내년 이제 10월달에 있을 것인데 지금 인민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20년도 하는 거지 뭐 길면 30년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건가요? 분위기 어떤가요? 지금 민심은 시진핑 잘하니까 더 해도 좋지 않아? 네. 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물론 항상 100%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반대하는 다양한 의견으로 아까 말씀드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압도적으로 좋고 중국 공산당 시스템을 보십시오. 너무 나라가 넓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통치하면서 관리하면서 정치협상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정치협상회, 용산구 정치회, 이천동 정치회 이렇게 정말 골수 조직, 세포 조직까지 골고루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의견을 흡수하고 또 전국 인민대표대회, 전인대도 다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의원, 뭐 용산구 의원, 뭐 이천동 의원처럼 거기들도 이천동 대표, 용산구 대표 다 있어갖고 2중, 3중으로 의견을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반대할 만한 정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 같은 건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식으로 수십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일당 독재 해오면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큰 반발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우문이긴 하지만 좀 약간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임기가 5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 출범 이후에 10년간 보통 했단 말이에요. 근데 15년까지는 뭐 특수 상황이어서 하지만 20년간 장기적으로 이제 집권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피로감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중국 인민들은 대중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좀 이제 제가 조금 뭐라 그러겁니까? 생경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좀 낯설다 이래서 이제 질문을 좀 드린 거예요. 인민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민심은 정말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항상 그런 생각이 그런 선현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는 거. 여기서 물은 민심이고 배는 군주지 않습니까? 중국의 역사, 그러니까 왕조가 뒤집어진 것은 정말 적지 않지 않습니까? 민심이 가장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아까 말씀드린 정치협상에서 비공산당인 민주당파 8개의 이름들이 중국민주 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민주동맹회 이런 식으로 민주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민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잘하니까 시진핑을 지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치 쪽에 목숨 걸다시피 하고 있지만 중국인 표현입니다. 중국인들은 그거 아니거든요. 나 민생고야. 내가 등 따뜻하게 배부르게 해준다면 누가 집권해도 상관없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잘한다고 작년에 잘했다고 해갖고 지금까지도 잘한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지금 잘한다고 해갖고 내년까지 지지한다고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눈을 부릅뜨고 예의주시하면서 정의업 조직, 전인대 조직, 공안 조직, 다양한 조직을 활용을 해갖고 지금 사람들이 어떤 불만을 크게 가질 것인지 어떻게 잘못 나가고 있는지 항상
가장 노심초사하는 것이 민심이에요. 중국도 가변적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불만 없이 지지한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국회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번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늘 민심의 눈치를 본다. 뭐 좋게 그 민심을 살핀다. 또는 민심에 따른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느낌상으로는 중국 공산당은 인민들의 뜻에 따른다. 이런 느낌보다는 지도한다. 우리가 영도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정말로 인민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뭔가 정치를 할까 안 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 두 개 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야 그 헌법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에 의한다면 공산당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영도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 영도하고 지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는 거부감 느껴지고 너무 권위적이고 과거적인 표현이지만 중국에서는 당연한 거거든요. 네.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압적인 이런 식으로 못 합니다. 자기들이 계속 영도하기 위해서 영도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심을 살피고 민심이 뭐에 우리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는지 공산당에 대해서 공산당을 제거하자고 얘기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도 그렇고 정치국 상무위원 7명 보십시오. 다들 얼굴이 피폐합니다. 그 사람들 얼굴은 우리 외신, 우리 텔레비전에 잘 비추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매일 시진핑 주석부터 리창 총리부터 7인자까지 오늘 무엇을 했고 뭐니 정치 지도자 동정이 나오거든요. 정말 그냥 팥뿌리가 된 듯한 그런 모습으로 다니는 거 보면은 야, 저 사람들 이 큰 나라를 다스리느라고 지도하느라고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안주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재명 정부 중국과 계속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시적인 성과 올 상반 중에 큰 게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잡히는 대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소의 전략 아시아워치 시간이었는데요. 우수건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방송 어땠습니까? 구독, 좋아요로 저희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한중글로벌 협회에 있습니다. 우수건 교수가 이사장으로 계신 한중글로벌 협회 요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왜냐? 중국과 교류하겠다는 단체,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났다는 것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 한중글로벌 협회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